실제 조사관들이 그걸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해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5억 원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세제를 절세할 수 있는 팁, 우리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행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사로서 19년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세제에 관련돼서 많은 투자자들, 일반인들한테 세금을 강의하고 있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보유하고 처분하고 이게 이제 부동산의 생애주기라고 하거든요. 이 각각 그 단계마다 내야 될 세금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떤 세금 내죠? 그렇죠. 취득세를 냅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한번 볼까요? 현재 취득세는 내가 주택을 몇 채 갖고 있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기본세율, 중과세율. 기본세율이라고는 뭐냐면 취득가액에 따라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1%가 적용되는 거고 취득하는 금액이 6억에서 9억 사이다. 그러면 1.01%에서 2.99%. 9억 원 초과한다. 그때 3%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래도 1에서 3%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데 만약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8%, 12%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의 2배 이상 세금을 내겠죠. 이 중과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의 2번째 이상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 지역의 3번째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지금 중과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 작년에 이 중과세율을 50% 인하자라는 추진안이 발표됐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과된 줄 알고 주택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보유 단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합니다. 내야 되는 세금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세금이죠? 첫 번째가 재산세, 두 번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다들 걱정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주택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또 주택 같은 경우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재산세는 아무리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 할지라도 큰 부담이 없다. 문제는 종부세였죠. 2022년도 다주택자 입장에서 종부세가 폭탄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나온 분들을 봤는데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보유하는 와중에 갑자기 3억 5천을 내라고 해보세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20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1년도, 22년도에 세금을 많이 낸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금액 대비 거의 70%에서 80%까지 완화가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2023년도부터는 종부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왜 종부세가 2021년, 2022년 폭탄이었는데 2023년도에 이렇게 완화가 됐습니까?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와중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갖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올해 공시가격이 거의 2022년도 대비 20, 3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작년까지는 그 금액이 얼마였죠? 6억 원이었는데 올해 9억 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제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가 줄고 가장 크게 종부세가 완화된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세율입니다. 작년까지는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주택 소재지는 뭐 묻질 않습니다.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주택을 개인별로 세 채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그때도 주택 공시가격 합이 29억 이하이면은 내가 주택을 1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종부세가 많이 완화가 됩니다.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정년도에 냈던 세금에 몇 프로 이상 초과되는 거 빼줄게. 그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이라는 건데 작년까지는 300%까지 적용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150%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올해 300%가 적용된다 하면은 3,000만 원 넘는 걸 빼준다는 의미인데 올해는 1,500만 원 넘는 걸 빼주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줄 수밖에 없죠. 이 네 가지 요건 때문에 2023년도는 2022년도 대비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완화된다.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 없게 됐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분 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처분 단계에서 내야 될 세금은 뭐죠?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이 양도소득세도 이번에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지역이 올해 초에 거의 대부분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뭐죠?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면은 중과가 안 돼요. 기본 세율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딱 네 곳입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면은 중과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중과를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그래서 지금은 취득세만 조금 강화되어 있고 보유 처분 단계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절세할 수 있는 팁, 우리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취득 단계. 취득세는 지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중과세율에 적용되면 너무 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주택부터, 비조정에 있으면은 세 번째 주택부터 그 중과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까지만 일단 취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이 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도 아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닌 지역은 비조정이거든요. 그런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그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갖고 판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택 수는 세대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이미 부모님이 두 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이번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녀는 원칙적으로 몇 번째 주택이죠? 세 번째 주택이에요. 근데 그 주택이 아까 강남에 있다. 그러면은 12%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주소를 분리해 놓고 취득하면 첫 번째 주택이 됩니다. 왜? 취득세에서는 1세대를 판정할 때 취득일을 갖고 판정을 하고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판정하거든요. 양도소득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만 다른데 옮겨놓고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별도 세대가 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결과가 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하고 주소를 분리해 놓고 주택을 취득해라. 이번엔 보유 단계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종부세를 결정짓는 것은 세율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부담이 너무 큰데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의 합이 29억 이하이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주택자들은 29억은 안 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가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주택 공시 가격의 합이 29억이면 시가로는 한 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큰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어떻게 받아야죠?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만 2년 거주 요건이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옛날에 취득했다든지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채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웬만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아야겠죠. 그러면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주택자들 절세 팁 뭐가 있죠? 다주택자들은 지금 대부분의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는 내가 주택을 10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는 안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내년 5월 9일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중과가 유예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기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요. 5월 9일 이후에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향후적으로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세법 한해서 말씀드리면은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것들은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을 갖고 투자를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개인으로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사업자를 내고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비사업자, 사업자를 내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게 낫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동산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 부동산을 얼마 동안 보유할지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을 받을지 아니면 요거를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를 할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그래도 어떤 일관된 정보를 이렇게 드리고자 한다면은 주택을 취득한다. 지금 현재 법인으로 취득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은 주택수에 불문하고 무조건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은 예외적으로 기본세율 1%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취득세는 빠져나갈 수 있지만 종부세에서 발목을 잡아요. 종부세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아까 9억 원의 공제금액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은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인이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주택에 있어서는 치명적이지만 사업용 자산 예를 들어서 아파트용 공장, 상가,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굉장히 유리하죠. 왜? 대출이자도 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단기 양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이 투자 이익이 2억 원까지는 10%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보다 세율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 사업자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비사업자의 신분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사업자를 낸다는 것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거고 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내가 실제 들어간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경비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경비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도배, 장판, 북박이장 이걸 했어도 양도소득세는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제 단기 양도할 경우에 70%, 60%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내가 단타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 취득을 해가지고 경매를 받아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해서 빨리 팔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하면은 모든 경비도 인정받을 수 있고 단기 양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본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은 이익만 발생하는 게 아니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손실은 10년 동안 우리가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 중에 하나죠. 근데 이 개인 매매업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사업자의 신분입니다. 사업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택을 투자하는 분들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 때 건물에 해당하는 매매 금액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점은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때는 우리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하고 비교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과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의 신분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취득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취득하고 내가 얼마 동안 보유하고 어떤 비용이 드냐에 따라서 때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고 때로는 개인이 유리할 수 있고 개인 중에서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비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이제 세무사님들하고 한번 상담을 해가지고 투자 유형을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주택인지 주택이 아닌지는 이제 세금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취득 단계에서 볼까요? 내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오피스텔은 거의 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에 있는 즉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취득세가 몇 프로죠? 12%입니다. 근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쓴다 할지라도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내 주택수에 상관없이 그냥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을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그럼 보유했을 때 종부세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주택하고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산돼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까요? 얘는 배제가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주택만 갖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까요?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른 주택하고 합산될 수도 있고 합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주거용 오피스텔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될까요? 아니면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부과가 될까요?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원래 재산세는 실제 현황을 갖고 부과가 되거든요. 그럼 실제 주거로 쓰고 있으면 주택분으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실제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 보면은 재산세가 거의 다 주택으로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업무시설로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안 나오면은 다른 주택하고 종부세가 합산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분으로 과세가 될까요? 딱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 갖고 있는 분들이 지자체에 저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변동신고한 분들, 두 번째는 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래요 이렇게 신고한 분들, 그분들만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업무시설로 과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을 갖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전입신고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하고 종합세 신고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강남에 있는 1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당연히 본인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도 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주택을 팔고 비과세로 신고를 했겠죠. 한 1,000에서 2,000 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옵니다.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뭐죠? 실제 과세관청에서 조사관들이 이 오피스텔을 가봤더니 실제 임차인들이 자녀들하고 실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실 갔더니 주택으로 사용한 게 입증이 돼요. 그리고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해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에서 본인의 주택을 팔 때 본인이 다른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하면은 사업자 등록이 과세사업자로 되어 있고 부가세 신고를 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거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오피스텔을 먼저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한 이후에 요 하나의 주택을 비과세를 받아야지, 이거를 주택이 아닌 걸로 봐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는 세금을 비과세로 신고하면은 굉장히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억 원이 추징됐습니다. 굉장히 세죠. 5억 원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군가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 세금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재산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운영하는 가감세무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많은 유용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정보 많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갖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